수업이 끝나고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들 같이 보면서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슬픔이 진솔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슬픔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가 있어야 진솔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님 슬픈 느낌만 나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적 화자라기보다는 걱정에 빠져있는 시적 화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슬픔이랑 걱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슬픔이 드러난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를 쭉 읽어보면은 슬픔과 관련된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질문한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슬픔을 드러내는 시어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의 분위기 자체도 슬픔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슬픔이랑 걱정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슬픔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굽이 전승된 고전문학 작품들은 한글로 기록되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 이야기, 백제시대 이야기, 고려시대 이야기, 바보온달 이야기나 황조가, 서동요, 이런 되게 많은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설화도 실려있고 시도 실려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문학 작품들도 함께 실려있거든요. 그런데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역사책이 언제 만들어졌냐?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한글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런 구전되는 문학 작품들이 한문으로 표기가 되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글이 만들어졌을 때 한글로 다시 표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굽이 전승된 고전문학 작품들이 한글로 기록되었나요? 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모두 한글로 다 만들어졌지만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이런 역사책이 편찬이 될 그 시점에서는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기록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글로 기록이 되었겠죠. 그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 혹격조사가 무엇인가요? 존칭이라는 말은 존댓말이잖아요.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혹격. 혹격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말합니다. 부르는 거. 그러면은 존칭 혹격이라는 말은 누구를 부르는데 높여서 부르는 거. 이거를 존칭 혹격조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존칭 혹격조사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를 높이면서 부르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사에서는 달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바꿨을 때 달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뭐뭐님 존칭이 들어갔죠. 뭐뭐씨 존칭이 들어갔죠. 누구여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이걸 보면은 존칭 혹격 조사, 뭐뭐하 이게 붙으면은 이제 이게 존칭 혹격 조사였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읍사는 구비문학이므로 국문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읍사는 국문문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구비문학이니까. 국문문학은 기록문학의 하위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정읍사는 국문문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문학은 맞죠. 국문문학은 아니지만 한국문학에 포함이 된다. 학습활동 5번의 정답과 현재 한국문학의 명확한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처음 수업 시작했을 때 한국문학의 개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것, 이게 한국문학의 개념이고 이 개념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학습활동 5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예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는 한국문학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5번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했던 거고, 학습활동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학습활동 5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행에서 뇌를 남편을 마중 나가는 화자로 본다면 시적 화자는 적극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 늦은 시간에 남편 걱정되어 집 밖으로 나가기 때문, 남편이라고 본다면 그냥 남편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 시적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금 학생이 느꼈던 것처럼 이 시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뇌를 화자로 본다면은 이 화자는 적극적인 여성이 맞고, 뇌를 남편이라고 본다면은 이 여인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둘 다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는 남편이 돌아오는 길 이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시적 화자를 소극적인 여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작품 순서대로 안 하고 왜 띄엄띄엄 하는 건가요? 원래는 작품 순서대로 수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시 위주로 먼저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하지 못했던 산문이나 소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업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산문 작품들이 이렇게 건너뛰게 되고 있습니다. 건너뛰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어기야를 영탄법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나요? 영탄법은 감탄사나 아니면은 부르는 말, 아니면은 감탄의 종결 어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이잖아요. 여기서 어기야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감탄사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어기야는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읍사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나요? 색채 이미지라고 하면은 잘 알듯이 뭐 하얀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깔과 관련된, 하지만 시를 읽다 보면은 색깔이 딱 띄는 그런 시어는 거의 없어요. 굳이 찾아보면은 이 달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하얀색이나 노란색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시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달은 시각적인 어떤 색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달이 아니라 화자의 소망을 들어주는 대상,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달도 색채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시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선생님이 답변 영상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영상의 퀄리티도 지금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근쌤이었습니다. 안녕.